자, 그럼 협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이죠. 기본서. 협회가 작년 시험에서 출제가 안 됐어요. 30회 때 협회를 3문제나 출제했기 때문에 3문제를 출제하면은 다음에 쉬는 기간을 보이는데, 그래서 작년 31회 때 출제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출제 비중은 일단 하나예요. 협회는. 자, 그러면 협회에 대해서는 일단은 먼저 협회 제도에 대한 일반이거든요. 우리 개업공사는요,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개업공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이렇게 중개제도 연구, 개선 등을 위해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면 임의 설립주의죠, 지금. 그리고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반드시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가입을 안 해도 됩니다. 임의 가입주의고요. 그리고 협회가 현재 2개가 있죠. 그래서 한국공인인증사협회, 한공이 있고 세대한공사협회, 세대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협회가 있는데, 그럼 단일협회제가 아니고 복수협회제로 간다는 얘기죠.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협회는 현재 임의 설립에 임의 가입에 복수협회제로 간다. 이게. 그리고 이 협회는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협회는 지금 법인이거든요. 법인인데 법인은 크게 나누면 영리법인이 있고 비영리법인이 있죠. 그럼 협회는 당연히 비영리법인이고요. 또 법인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인 단체고요.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인 단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협회는 당연히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사단법인이에요. 그러니까 협회는 결론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원래 그럼 민법이요, 비영리법인을 규율하거든요. 민법이. 영리법인은 상법이 규율해요. 그러니까 우리 법에 협회에 관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것도 고맙게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민법 중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냅니다. 우리를 매우 무시한 아주 불쾌한 지문들을 많이 내는데, 어쨌든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협회는요, 국토부 장관의 인가라는 걸 받아 설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원래 민법에 따르면요, 민법이 비영리법인을 규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민법에서 비영리법인은요,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에요, 원래. 그래서 허가를 받게 돼 있었는데, 민법은 우리는 비영리법인이지만 뭐라고요? 인가를 받는다. 그럼 허가와 인가의 차이는 뭐냐? 허가는 재량권이 있는 행위예요. 있는 행위인데 여기 인가는 재량권이 없는 행위예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설립 요건을 맞춰서 인가 신청 들어왔다. 반드시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해줘야 돼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의 인가주의를 현재 취하고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설립 절차 꼭 기억을 해두시는데, 협회를 설립하자면 이건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립 준비위원들이 모여야 돼요. 설립 준비위원들이 바로 발기인이죠. 발기인인데 개업공사가 발기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정관이라는 걸 작성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관은 기본이 되는 준칙, 이런 개념인데 쉽게 협회 회칙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모두 정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작성 먼저 하는데, 이때 우리는 정관 작성 발기인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정관을 작성하는 발기인은 기본적으로 회원 300명 이상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정관에다 모두 서명 날인을 해요. 전부 다. 그래서 3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을 합니다. 그럼 정관 작성이 되면요, 창립총회를 열어야 되죠. 그래서 협회 설립 창립총회를 여는데, 이때 창립총회는 회원인 개업공사가 600명 이상은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분산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서울특별시에서만 1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는요, 각 20명 이상이 출석해 줘야 돼요. 그래서 토탈 600명 이상이 창립총회에 출석하되 서울에서 100명 이상, 나머지 광역시와 도에서 각 20명 이상인데, 왜 서울에서 100명 이상이냐면 지금 전체 11만 명의 개업공사 중에 약 25%, 이 정도가 서울에 모여 있어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회원인 개공이 창립총회에 100명 이상은 출석해야 됩니다. 숫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배수로 갑니다. 배수 300, 600, 120이에요. 암기 그렇게 합니다. 300, 600, 120이다. 612. 요거하고 헷갈릴 수 있는 숫자가 그거예요. 우리 거래정보사업자 기억나십니까?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한다. 그럼 500명 이상 회원 확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들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 그래서 이거는 5 빼기는 3이다로 기억했고요. 이거는 300, 600, 120이에요. 300, 600, 120. 이거 가로내기를 2번이나 한 적이 있어요. 순서대로 골라라. 16회 때도 냈었는데 30회 때 똑같은 문제를 또 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숫자 암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출석한 개공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협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협회 성립 시기 잘 봐두세요. 언제 성립한다고요? 등기한 때 성립해요. 인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거 아니에요. 등기한 때 성립한다. 원래 인가주의를 취한다는 것은요, 이 인가를 받으면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협회 설립의 절차 아주 잘 내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럼 협회의 조직으로 가볼까요? 협회 구성인데 일단 협회의 조직은 주된 사무소가 있고 지회, 지부가 있습니다. 지부, 지회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전에는요, 중개업법 시에는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규정을 현재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건 과도한 규제다. 그래가지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게 둘 수 있어요. 인천에 두던 경기도에 두던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삭제해버렸고요. 근데 현재 이 두 협회가 전부 다 서울에 지금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그 한국공사협회는 현재 서울대에 있고 봉천동에 있고요. 그 세대한 공인유사협회는 왕십리역 한양대 입구에 있죠. 거기에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가. 자, 그럼 이제 지부, 지회인데 지부는 시나 도에, 지회는 시군, 구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도, 지부, 시군, 구, 지회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나 도의 지부를 둘 수 있다요. 시군, 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필수 조직이 아니란 얘기죠.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된다. 안 둘 수도 된다. 그래서 임의조직이에요. 그럼 협회가 만약에 시나 도의 지부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한때는 시도의사에게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 신고가 사후신고다, 사전신고다? 사후신고예요. 그러면 추접스럽게 말이에요. 협회가 시나도의 지부를 설치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죠? 한때는 신고한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니은과 리을의 차이인데 요걸 잡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하고 넘어왔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쪽에서 유일한 사전신고는 뭐로 기억하시라고요? 휴표뿐이다. 아니 2주를 쉬었더니 아무 생각이 안 나고 휴표 신고만 사전신고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거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니은이냐 리을이냐 이렇게 바꾸는 것은 14회 시험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최상급 난이도인데 어쨌든 이거 잡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공인사법에서 유일한 사전신고는 휴표신고다.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그럼 이거 사후신고이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시험에서는 주로 협회가 시나도에 지부를 설치한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니은이냐 리을이냐 요거 봤을 때는 바로 봐야 돼요. 그게 이제 요거 최상급의 난이도가 요거고요. 중급이 그겁니다. 협회가 시나도에 지부를 설치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부, 시군구, 지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그리고 이 신고 기한은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죠? 신고 기한은 날짜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협회가 시나도에 지부를 설치한 때는 10일 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7일, 10일을 통째로 암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내는 것은 주요한 7일, 10일을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이거. 자, 그래서 지회를 시군구에 설치했다. 그러면 역시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후신고다. 그리고 협회는 사단법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 규정에 따라서 총회를 반드시 둬야 돼요. 다. 무조건 두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은 총회에서 어떤 사항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이건 중요사항일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회 의결사항은 국토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죠? 지체 없이. 그래서 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요것도 숫자로 잘 바꾸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7일, 10일, 15일 대부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다 잡아냅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보고한다. 그래서 협회 조직에서는요 날짜가 없습니다. 날짜 들어가면 틀렸어요. 그냥.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제 협회 업무로 내려갈까요? 협회의 업무는 고유 업무가 있고 수탁 업무가 있거든요. 그럼 고유 업무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업무를 고유 업무라고 그래요. 수탁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업무인데 그 고유 업무를 보시면 7가지가 나열되어 있죠. 회원의 품위 유지 업무, 중개제도 연구 개선 업무, 회원에 대한 지도교육 연수 업무, 윤리현장 재정 및 실천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한 업무, 그다음 그 공제사업도 고유 업무고요. 그 밖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들이 이제 고유 업무예요. 그러면 협회가 지금 현재 정보 제공 사업을 하고 있는 협회가 있죠. 항공은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정보망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한국공사협회가 한방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고유 업무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공사협회는 공제사업도 하고 있죠. 고유 업무입니다. 이게. 그럼 수탁 업무는 이게 협회가 현재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죠. 그다음에 시험 시행은 위탁이 안 돼 있지만 위탁받을 수 있어요. 또 개공에 대한 감독 업무도 위탁은 안 돼 있지만 당연히 감독 업무도 위탁 업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결국은 뭐 요즘 이런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다음 중 협회 업무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이런 문제 요즘 안 내는데 수탁 업무만 기억해버리면 나머지 다 고유 업무에 그냥.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수탁 업무는 쉽게 기억하니까. 다만 이제 요즘 가끔가다 내는 게 이런 거예요.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OX. 뭐라고 해야 되죠? 정보 제공 사업 영위할 수 있죠? 암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만약에 협회는 이러한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내잖아요. 그럼 이건 틀렸어요, 일단. 근데 다만 협회는 부동산 중개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개업은 할 수 없죠. 그래서 부동산 정보 제공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중개업은 할 수 없다. 그 정도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감독으로 내려갑니다. 협회에 대한 감독인데 협회에 대한 모든 감독권은 국장이 갖고 있다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부 설치 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고 지회 설치 신고를 등록관청에 하지만 신고만 이들에게 할 뿐이지 지부 지회까지 모든 감독을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직접 지부나 지회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보고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소속 공무원을 직접 보내갖고 조사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가는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증과 협회 조사 검사 증명서를 내보이고 조사 검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독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협회가 만약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모든 감독권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협회는. 자, 그럼 이제 협회 업무 중에 공제사업 업무 이거는 별도로 지금 편제가 돼 있죠. 그래서 교재 지금 254쪽을 가고 있는데 이 공제사업은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업이에요. 나아가 중개사고 피해자 이들의 이제 피해 방지를 위해서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 규정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요 공제사업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든요. 이거. 그래서 우리도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꼭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공제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공제사업은 협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로서 비영리 사업이에요. 비영리 사업이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공제란 뜻이 원래 회원 상호 부조 목적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공제란 말 자체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협회 회원이 아닌 자 있죠. 비회원인 자는 공제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협회에 공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제가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개설 등록을 하면 협회 공제 가입을 한다. 최초 회원 가입비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최초 회원 가입비가 얼마라고? 50만 원. 그리고 이제 공제료를 내는데 공제료는 1억 가입했을 때 연간 19만 8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공제 들어가잖아요. 50만 원에다가 19만 8천 원, 69만 8천 원이 한 번에 들어가요. 그냥. 이게. 그 최초 회원 가입비는 그건 있는데 그리고 월회비 따로 있어요. 또. 월회비 6천 원인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어쨌든 나중에 폐업을 하고 다시 재등록을 하면서 공제 들어간다. 그때는 최초 회원 가입비를 안 내요. 안 내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회원이 아닌 자는 공제 가입을 못 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공제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협회가 해야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모두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협회는 고유 업무지만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승인권자가 누구겠습니까? 국장이겠죠. 변경된 변경 승인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때 공제계약에 넣을 내용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공제계약에 들어갈 내용은 일단은 거기 255쪽에 박스 처리돼 있죠. 기억. 찾았어요? 이걸 뭐 틀리게 낼 일이 없으니까 이해만 해두는데 공제계약에서는 협회의 공제 책임, 공제금. 공제금이 뭐냐 하면 중개사고 피해자한테 주는 금액이에요. 이게 공제금이고 공제료. 공제료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돈. 이른바 보험료예요. 보험료.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료입니다. 공제료가. 그 다음에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 지급 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돼 있어요. 이때 공제료는 어떻게 정하냐면 공제료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돈이라고 그랬는데
공제사고 발생률이라든가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알아보시겠죠?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서울보증보험 있잖아요. 1억 가입하면 서울보증보험 얼마라고요? 11만 원. 근데 우리 공제가 더 비싸죠. 19만 8천 원이에요. 공제는.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서 종합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료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럼 책임준비금이 뭐냐면 중개사고 났을 때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공제료 수입액 중에 일정 금액을 쓰지 말고 그대로 보유를 하라는 얘기죠. 이거를. 그래서 협회가 지금 현재 연간 공제료 수입액이 약 200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이 중에 10%입니다. 10%는 쓰지 말고 적립을 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이게 책임준비금의 적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공사협회는 20%를 적립하고 있는데 어쨌든 몇 프로 이상 적립하라? 10% 이상을 적립해야 돼요. 그럼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습니까? 전용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한 장 넘어가면 있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쓰고자 할 때는 이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별도로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 협회가 지금 다른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죠. 특히 정보제공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정보제공 사업과 이거 공제사업 회계를 섞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금의 흐름을 확실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회계 분리 의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적도 공시하는데 공제사업 운영 실적은 회계연도가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3개월 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어요. 3개월 내. 어디다 해야 되냐면 협회에서 발행하는 잡지 또는 신문이 있죠. 협회보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이게 보신이에요. 보 또는 신. 앞에서 망 또는 신이 있었죠. 망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전속을 체결한 개공은 중개대상으로 한 정보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이게 망신이고 이거는 보신이에요. 엔드 협회 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에는 게시를 해놓게 돼 있어요. 이걸 내가 보고 들어온다는 걸 아직도 못 보고 들어왔네. 그러면 2020년 공제 실적, 2020년도 공제 실적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공시해야 되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업들 대차 대조표 공시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협회도 공제사업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이걸 이제 공시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몇 개월 나라고요? 3개월입니다. 기업들도 이거 대차 대조표 공시 다 하죠. 그래서 어쨌든 3월 31일까지 나가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도 게시를 해놓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조사 검사가 나오는데 거기 그 교재 폈으니까요. 요거 판례 잠깐 짚어드리고 넘어갑니다. 우리 그 손해배상에서 제가 이 판례 짚어드렸는데 1번 판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 2번 판례는 사실 같은 판례인데 판례 뭐 사건 번호는 달리 나와 있는데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기억나세요? 공제는 보증보험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개업공사와 공인인사협회 사이에 체결된 공제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서의 본질을 갖고 있으므로 적어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 판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2번 판례가 그 얘기겠습니다. 따라서 공제계약 당시에 사고만 발생 안 돼 있으면 되니까 개공이 후일 사고를 일으킬 공제사고를 일으킬 고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사기를 칠 고의를 가지고 공제 가입을 하고 후일 진짜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당연히 공제계약 당시에 사고가 발생돼 있어서 이 공제계약이 무효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였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이제 조사검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 할 수 있는데 이건 당연히 조사검사권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조사검사지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회계 지식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해요.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금융감독원장이에요. 금융감독원장한테 요청해갖고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 요청이 있어야지만 조사검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금감원이냐? 여기는 우리나라 자금이 흐르는 곳을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 피감독 대상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기를 지금 감독기관하고 있고 여기 금융감독원 저도 다녀왔는데 여기 조사과가 있거든요. 조사과는 CPA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공인회계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요청해갖고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래 두시고 여기 조사검사에 불응해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다음에 이제 개선명령이 나옵니다. 257쪽 맨 밑에 우리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다. 자산 상황이 불량하다.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가입자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다. 그럼 국토부 장관은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 처리가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2번이나 물어본 적이 있어요. 25회 때 물어봤고 29회 때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또 물어봤는데 변경이라는 걸 꼭 명심해 둬야 돼요. 변경.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거. 변경. 업무 집행 방법을 변경해라. 자산 예탁 기관을 변경해라. 자산의 장부 가격을 변경해라.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산 손실 처리하라. 이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밖에 뭐 적립금을 보유하라. 이렇게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변경을 기억을 해오라는 얘기예요.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감은 잡고 있어야 돼요. 다음 중 국토부 장관이 공제사업에 대한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공제사업의 양도. 공제사업의 양도를 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어디다 양도해?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거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고요. 여기에 불응해도 역시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는데 257쪽이에요. 우리 협회는 지금 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파산해 버리면 안 되죠. 중개사고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금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 자본, 유동성에 대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때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100% 이상을. 그래서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하고 그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선 충당금을 적립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저는 뭐 이거 회계학이나 경제학을 전공 안 했기 때문에 대선 충당금이 잘 모르겠는데 대충 이제 적자가 나면은 충당금이라는 걸 적립하고 있죠 지금. 어쨌든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럼 넘어가십니다. 시정명령. 258쪽에 임원에 대한 제재 등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럼 우리 임원, 협회 임원이 만약에 공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거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한다. 그럼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아가 그 임원이 집행한 업무 있죠. 시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요? 당연히 국장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도 있다. 여기에 불응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이게.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해 두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협회는요. 대충 돌 던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협회에 대한 유일한 제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뿐입니다. 이 과태료 누가 때리겠어요? 협회에 대해서. 당연히 국장이죠. 이거는. 자, 그럼 이제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는 걸 협회에 두고 있죠 지금. 그래서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로 넘어가는데 협회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는 이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관 또는 심의기관입니다. 그러면 둔대요, 둘 수 있대요? 둔다. 필수기관이에요? 둔다. 이건 정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둔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둔다. 이때 운영위원회 구성은 일단은 그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여기 부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두는데 이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호선. 호선이 뭐냐 하면 위원들끼리 쭉 앉아갖고 누가 위원장 할래? 투표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호선입니다. 참 오늘 투표하셨습니까? 하시고 나오신 거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한 명을 두다. 이들은 이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되 19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19명 기억해야 돼요. 19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이때 위원이 누가 할 수 있냐면요. 협회장은 당연히, 협회회장은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원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요. 협회 임원 중에서. 협회 임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자. 그자가 이제 임원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요. 그럼 이들은 협회장과 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게.
냄새가 무지하게 나죠? 이거 공제사업 감독기관인데 협회장하고 임원이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그 수는 3분의 1 미만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이거 만들 당시에 협회에서 엄청 신경을 썼죠. 예,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위원회 임기는 일단 2년입니다. 2년으로 가고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 있죠. 우리 지금 오늘 하는 게 보궐선거죠. 그래서 위원이 만약에 사임을 했거나 사망을 했다. 그러면 새로운 위원을 선임하는데 그게 보궐위원이죠. 그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갑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위원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으로 갈 수 있는 자가 거기 259쪽의 맨 밑에 박스 처리돼 있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부장과 지명하는 사람 1명 들어가요. 그 다음에 협회 회장은 당연지로 들어간다고 했고, 이사회 추천한 임원 중에 일부가 들어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결국은 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데, 협회 회장이 출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일단은 그 기억이 대학이나 정부 출연기관에서 부교수 이상해지게 있는 자, 그다음에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자들. 그래서 이제 요들을 이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기면 변호사,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 있는 사람이 위원으로 갈 수 있고, 또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의 직역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제약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한국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게, 참고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이런 스킬들을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말이에요. 누구는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내잖아요. 그럼 이 질문은 일단 틀렸어요. 그냥 틀렸습니다. 왜 이렇게 풀어야 되냐면요, 저도 모의고사를 내달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신경을 쓰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가 쭉 나열돼 있죠. 쭉 나열이 돼 있는데 누구는 될 수 없다, 이 질문을 맞는 지문으로 낸다면 될 수 없는 자를 생각을 해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걸 생각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소비자원의,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공제사 운영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X. 그냥 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협회장 들어간다고 그랬죠. 협회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 OX. X죠. 그죠? 그런 건 우리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 우리 지금 5월달 기출특강 들어가죠. 기출특강 들어가는데 그 기출문제에서부터 차츰 연습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론을 정리하고 암기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를 풀매에 있어서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주로 스킬 연습을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공부 못 하시는 분들 이런 걸 무턱대고 암기되는 거지 마. 그죠? 스킬이에요, 스킬.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연습들을 차츰 계속 해나갈 거예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위원회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계획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죠? 이게. 근데 이것도 치사하게 말이에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OX. X죠.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추접스러운 지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거기 이제 우리 그 정책심의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둘이 비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 쪽에서는 위원회가 딱 2개가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공제사업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죠. 그죠? 원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시험이라든가 자격 취득, 공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해요. 꼭 있어야 되는 기관인데 둘 수 있다로 돼 있다고 했어요. 그 누가 그렇게 바꿔놨다고요? 예? MB가 바꿔놨다니까. 원래 둔다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둘 수 있다요. 둘 수 있다고. 거기 위원회 수는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8로 기호가 넘어온 거예요. 공인인사 정책심의회가 우리 공인인사 제도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건 18, 이거는 19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공인인사 정책심의회 위원장 누가 하는지 아시죠? 국토부제 1차관이 합니다. 당연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부위원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임기는 똑같이 2년이죠. 나머지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감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감 잡았죠? 이 정도. 자, 그러면 협회에 대한 내용을 다 봤네요. 넘어가십니다. 보칙 265조 업무 위탁에 나오는데, 문제 하나 풀어보고 넘어와야죠. 협회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협회에 대해서는 258쪽에 있네요. 258조 공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30회 기출이었는데 1번입니다. 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구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어디가 틀렸어요? 비영리사업이죠. 2번 협회는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보고하고 등기해야 된다. 일단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국장 보고죠. 등록관청이 아니고 등기사항도 아니죠. 예. 3번님은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는 지부는 시도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네요? 네. 3번 정답. 4번 협회는 개업공사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의 부과와 집행 업무를 할 수 있다. 우리 협회가 우리 개업에 대한 제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독권도 없습니다. 5번님은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이거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내면 이거 틀렸다라고 그랬죠?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 수행할 수 있죠. 고유 업무로서.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십니다. 이제 보치 업무 위탁 266페이지로 넘어왔는데, 업무 위탁은 뭐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참고만 해두는데, 우리 법 45조죠.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관청은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현재 위탁이 된 게 지금 현재 교육 업무하고 시험 시행 업무 이런 것들이 위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위탁이 돼 있는지만 주의하면 되는데, 우리 교육 업무가 현재 위탁돼 있죠. 그러면 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의사에 관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의사께서 교육 업무를 우리 세 군데 위탁이 가능해요. 협회 당연히 협회는 언제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회 위탁이 가능하고요.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대학이나 전문대학 여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데가 건국대, 동국대 서울에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한성대 또 어디가 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 관련학과 개설된 학교가 일단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토지공사를 염두에 둔 거고 준정면허 산업인력공단을 염두에 둔 거고, 그래서 현재 이 두 군데 위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 교육 업무가 지금 시도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일정한 과목별 전문 강사를 확보해야 돼요. 강사를 확보해야 되고 강의실도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돼요. 이때 강의실 면적 제한이 있어요.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으로 1개소 이상을 확보해야지만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 지금 267쪽에 과목별 강사 요건이 있죠. 찾았습니까? 이거 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데, 요즘 시험 문제 낼 게 없으니까 별 희한한 곳에서 다 내는데, 강사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자 이거예요. 박사학위 소지자는요 경력 요건이 필요 없어요. 바로 강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이에요.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은 경력이 몇 년 필요하다? 2년. 그 다음에 석사학위 소지자 있죠. 이자는 경력이 3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있죠. 이자도 경력이 몇 년? 2년이 필요해요. 그 다음 7급 이상 공무원은 경력이 6개월 이상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기타 전문 자격증들 있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요. 이들은 경력이 몇 년 필요하다? 3년. 그럼 저를 보시죠. 박사학위 소지자는 그냥 경력 요건 필요 없이 바로 갈 수 있죠. 그럼 변호사학위 있는 자 몇 년? 2년. 공인중개사 몇 년? 3년. 변호사는 2년.
공인중개사는 경력이 3년 필요해요. 그럼 우리 공부를 1년만 더 하면은 변호사 자격증 받을 수도 있네. 둘이 1년 차이니까. 변호사는 경력이 몇 년 필요하다고요? 2년. 공인중개사는 3년. 그러니까 우리 1년만 더 하면 된다니까요. 일단 잘하면 변호사 자격증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전임 강사, 대학의 전임 강사 이상은 2년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변호사와 똑같이 2년의 경력이 필요해요. 저는 세대 안에 교육을 한 적이 있죠. 그래갖고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제 계속 교육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요 중에 어느 요건을 충족시킨 것 같아요? 예? 어디를 충족한 것 같아요, 거기? 비읍. 공인중개사로서 3년 이상 경력. 여기에 맞춘 거예요. 여기에. 자, 그다음 강의실을 한 개소에서 확보하는데 면적이 몇이에요? 50제곱미터에서 한 개소에서 확보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는 면적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 갖춰야 될 인력과 시설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그 다음 이제 또 하나 위탁돼 있는 게 시험이 위탁돼 있죠. 그래서 시험은 시험 시행 기관장이 위탁을 하는 거죠. 그럼 시험 시행 기관장은 원칙이 누구예요? 원칙. 시도지사. 예의적 시험 시행 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은 원칙이 시도지사예요. 예의적 시험 시행이 국장이고요. 그럼 시험은 어디다 위탁할 수 있냐면 협회 당일 위탁이 가능하고요. 중정부기관, 공기업이 위탁 가능한데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이 준정부기관이죠. 여기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있는 게 교육은 지금 현재 대학이 위탁 가능하잖아요. 그럼 시험은 대학이 위탁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연한 얘기죠, 뭐 이거는.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하시고 나머지 참고인데 우리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기억나세요?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국토부 장관이 일단은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위탁해놨죠 지금? 누구한테?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이름이 전부 다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해놨어요.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위 신고센터. 다음에 우리 인터넷 모니터링 있죠? 광고 모니터링. 그래서 이것도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위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위탁받아 수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업무를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관보에 모두 고시하게 돼 있어요. 관보에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모두 관보에 고시를 해야 된다. 이 정도 감만 잡아두세요. 자, 그래서 업무 위탁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이제 수수료로 갑니다. 수수료 납부사에 우리 이미 하고 넘어왔어요. 최근 시험에서 계속 수수료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고마운 일이긴 한데 그냥 쉽게 맞춰버리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해를 해 두셔야 되죠. 이게. 그럼 수수료 납부사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건 증과 관련이 있다. 증. 등록증, 자격증, 신고필증. 신고필증이 지금 현재 신고확인서로 바뀌었죠. 그래서 증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증 교부 신청할 때 몇 번? 뭘 한 번이야? 3번이지. 재교부 신청할 때 몇 번? 3번이죠. 이게 수수료 납부사예요. 암기하세요. 이런 단답형에 틀리고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증교부 신청 3번, 재교부 신청 3번입니다. 그래서 응시 수수료, 자격증을 받기 위함이죠. 등록 신청 수수료입니다. 등록증을 받기 위함이고 분산 설치 신고 수수료. 이거는 신고필증, 신고 확인서를 받기 위함. 그러니까 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할 때 3번, 재교부 신청할 때 3번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정확하게는 증을 받을 때는 수수료를 내야 왔네요. 증을 받을 때 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말에 자격증 받으실 때 수수료 내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청할 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시수료 이렇게 이제 신청할 때 낸다. 그러면 우리는 지자체 조례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또 시험에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푸는 방법은 말씀드렸고 이미 기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국토부령이냐 대통령이냐 기억해야 될 때가 있는 게 바로 수수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수수료는요 지자체 조례예요. 수수료는 그러니까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야 맞는 지문이에요.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틀렸어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지자체조례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광역자치단체가 있죠. 광역자치단체를 뭐라 해요? 시도.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라 그래요. 이게 시도조례냐 시군구조례냐 이 문제만 남아있는데 자격증은 시도사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 응시수료하고 재교신청수료는 당연히 시도조례예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시군구가 관할이니까 시군구 조례로 가는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돼요. 응시수료 내게 돼 있고. 시험을 지금처럼 위탁 시행하잖아요. 그럼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공고나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격증 재교부 업무도 위탁할 수 있거든요. 산업인력공단을 염두에 두는데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만약에 위탁을 했다. 그럼 위탁 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공고나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정도. 그리고 작년에 응시수료가 1, 2차 동시 응시했잖아요. 동시 응시는 28,000원이었어요. 1차만 응시하신 분은 13,700원, 2차만 응시하신 분은 14,300원이었습니다. 1, 2차 동차 응시생은 일단은 28,000원이었어요. 이게. 자, 그럼 이 정도 감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럼 우리 고용신고할 때 수수료 낸다 안 낸다? 고용신고할 때 수수료 안 내죠? 증거 관련 없잖아요. 휴폐업 신고할 때 수수료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증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포상금으로 가볼까요? 자, 그럼 포상금 제도인데 이게 이 포상금 제도는 현재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칠판을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 고발 대상자가 추가됐어요. 이게. 그럼 신고 고발 대상 개정이 됐으니까 올해 출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 포상금은 원래 아주 잘 냈던 부분이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30회 때 출제하고 27회 때를 마지막으로 출제 안 하다가 30회 때 출제하고 다시 이제 작년에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출제가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더군다나 개정됐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두시는데 이른바 누구를 꼰질르면 상금을 준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신고 고발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수하게 하려면 이걸 고소를 한다고요? 고발을 한다고요? 피해자가 하면? 범죄의 피해자가 수하게 하는 범죄 사실을 하면 이걸 고소라고 그래요. 고소. 우리가 법을 공부하니까 용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면 이게 뭐예요? 고발입니다. 그래서 신고발 대상자 누구냐를 암기해야 되는데 먼저 중개사업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자예요. 이거 무등록업자죠. 그러면 포상금 줍니다. 이하는 3-3이에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하에 등록했습니다. 이자는 필취의 3년이죠. 그래서 이자도 이제 부정 등록자예요. 3-3이죠.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를 한 자, 양수 대여 받은 자. 이자는 취수의 1-1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자 주고 양도 대여한 자. 그 다음에 개공이 아닌 자로서 여기서부터 신설된 거예요, 지금.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했다. 그럼 이거 1-1이죠? 아닌 자 기억나시죠? 1-1이에요.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에 걸린 자. 이게 부동산 거래일서 교란행위 아니다. 여기에 걸린 자들은 전부 다 신고바람 포상금을 줍니다. 해서 우리 금지행위 중에 개공 등의 금지행위 중에 매무수거, 증직, 투시단, 시단, 시세교란행위 즉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시세교란행위. 다음에 단체 구성 중개 제한 행위, 즉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물건에 대한 중개를 제한한다든가 비회원 개업공사와 공동률을 제한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온 거죠. 시단 여기에 걸린 거고. 그럼 신고는 포상금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경우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했다든가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를 하지 않도록 했다든가 그 다음에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를 했다든가 특정 개업경영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을 했다든가 그 다음에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 개업공사의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를 했다. 이게 유가강제 방해죠. 금지 중에 일반인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걸리면 이때는 신고하면 포상금을 줍니다.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제일 먼저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건 31회 때도 물어봤는데 이 부분을 부당한 표시 광고 있죠. 부당 표시 광고 기억납니까? 존다과외. 그럼 존다과외는 들어본 적은 있죠.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거나 과장되게 광고했거나 부동산 거래세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대표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중개대상 물건이 되지 않는다든가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 이런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태료 대상에 대해서는 포상금 안 줍니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한 자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해 주시고 금지행위 주의해야 돼 또. 우리 금지행위가 매, 무, 수거, 증, 지, 투, 시, 단, 그 다음에 일반인, 유가 강제 방해거든요. 이게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매무수거는 1-1이고 매매 무등록자의 거래, 부수초과 거짓단행 1-1이고 증직 투시단은 3-3이죠. 유가 강제 방해도 3-3입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주는 건 여기예요, 여기. 요거. 이게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거든요. 그러면 직접 거래한 자를 신고받았어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투기 주장자를 신고받았어요. 포상금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포상금 신고발 대상자 누구냐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표에 교포 양부모로 돼 있어요. 교포 양부모. 교포 양부모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됩니다. 교가 뭐겠어요?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행위한 자. 시단 유가 강제 방해. 이거고 그 다음에 포가 뭐겠습니까? 표예요, 표.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한 자. 그 다음에 양이 뭐겠어요? 양도대여한 자. 증,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한 자. 다음에 부는 뭐겠습니까? 부정등록. 부정등록. 그 다음 무가 뭐겠어요? 뭐가 아니고 무죠, 무. 무등록업자. 감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포 양부모다. 원래 제가 포상금은 두 음자 안 땄거든요, 저거. 근데 늘었기 때문에 교포 양부모로 땄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절차를 물어보면 쉽게 해결합니다. 절차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지금 포상금은 일단은 이 신고발 대상에 대해서 발각되기 전까지 해야 돼. 기본적으로 발각된 다음에 신고발하면 포상금 안 줍니다. 그래서 발각되기 전까지 신고발하는데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원래 등록관청에 신고발해도 되고요. 수사기관,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해도 되거든요. 되는데 누가 추가된 거예요? 신고센터가 추가됐어요. 부동산 거래세 교란행위 신고센터.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 있죠? 여기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에다가 그 지사나 사무소에다가 신고발해도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신고센터 여기다 해도 된다. 이게. 그러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일단 냅니다. 가만히 신고 고발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주는 거 아니에요. 포상금 달라는 신청서 내야 돼요. 이 신청서는 그럼 누구한테 내려냐면 지급권자가 등록관청이니까 당연히 누구한테 내야 된다? 등록관청. 그러니까 신고 고발은 등록관청에 하든 수사기관에 하든 신고센터에 하든 관계가 없는데 포상금 달라는 신청서는 등록관청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를 해보죠. 조회를 해보는데 이때 우리 존경하는 검사께서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이 나갑니다. 이거. 그럼 공소 제기는 뭐냐면 바로 기소란 말과 같은 말이죠. 기소. 우리는 형사소송법상 이제 기소독점주의 그래가지고 검사만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검사가 수사를 쫙 해봤어요. 무등록업자가 분명히 맞아. 물론 무등록업자 수사권은 이제 검사한테 지금 없다고 봐야 되죠. 이제 경찰한테 있다고 봐야 되는데 무등록업자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자가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아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래갖고 아주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처벌하자고 형사재판을 넘기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한다? 기소라고 하고. 근데 수사를 쫙 해봤더니 역시 이자가 무등록업자가 맞긴 맞아요. 맞는데 생계형입니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무등록으로 나선 거예요. 전과도 없고 반성임에도 뚜렷해요. 그래서 검사가 자기 선에서 봐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소유예예요.
그래서 기소유예는 기록만 남고요. 뭐 유예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데 제일 무서운 죄가 무슨 죄예요? 괘씸죄. 괘씸죄. 그래갖고 봐줬는데 똑같은 범죄로 다시 걸렸다. 그럼 이제 괘씸죄까지 이제 걸리는 거죠. 어쨌든 검사의 처분은 공소제기나 기소유예에도 더 있어요. 뭐 기소중지도 있고요. 기소중지가 바로 현상수배에 이게 기소중지가. 그 다음에 혐의 없음, 무혐의, 공소권 없음 이런 거, 죄가 안 됨. 여러 가지 처분이 있는데 다 안 줘요. 다 안 주고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포상금이 나갑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제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건당 50만 원이고 그래서 알바로 용돈이 궁금하신 분은 무등록업체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등록가청이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고, 나라에서 2분의 1까지, 100분의 50까지는 보조할 수 있어요. 국고에서 전액을 보조하는 거 아니에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죠. 100분의 50까지는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상금 지급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결정했으면 한 달 내 포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사법 쪽에서는 한 달이 딱 2번밖에 없어요. 빨리 줘야 되는 게 한 달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자격증 교부 기억나세요? 합격자 공고 나가면 자격증 교부 한 달 내 하게 돼 있죠. 한 달. 포상금도 빨리 줘야 되죠. 그러니까 한 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기억합니다. 자격증 교부 포상금 지급이 한 달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발이 접수됐습니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2건이라면 최초로 신고발한 자에게 줘야 되죠? 근데 하나의 사건에 대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어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뭐 먹을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2인 이상이 공동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포상금을 균분 지급해요.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A, B가 공동 신고했다. 그러면 25만 원씩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데 그들이 포상금 지급에는 약정을 했어요. A는 30만 원, B는 20만 원 받기로 약정했다. 그럼 이때는 당연히 약정된 대로 지급해 줍니다. 그러면 균분 지급이 우선이에요? 약정 지급이 우선이에요? 약정 지급이 우선이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된 따라 지급하니까 그게 우선이죠. 균분 지급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약정이 없다면 균분하여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포상금이에요. 자, 그럼 이 정도 감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었어요. 그 포상금 계산 문제가 271쪽에 실려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행정처분과 벌칙이 나오고 있죠. 조금 쉬었다 할까요?